네, 주식시마론 이번 주 7월의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긴축 속도 리밸런싱 시사한 연준, 환율의 향방은?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FOMC 정말 많은 경계감 또 긴장감 속에 이 이벤트를 소화했는데 결국에 이벤트 소화하고 시장이 홀가분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날 나스닥이 4%까지 급등하는 좋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파월이 이렇게 긴축의 가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까요? 우선 파월 의장이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건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한 조절 필요성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꺾임세를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꾸준히 얘기했던 것 중 하나는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의 의무는 어떤 데이터를 연준은 확인을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연준 의장이 말씀하신 거로는 우리는 근원 CPI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근원 CPI는 3개월 연속 지금 둔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피크아웃 시그널은 사실 근원 CPI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유가 같은 경우에도 갤런당 6달러에서 7달러 하던 게 지금은 갤런당 한 4달러 후반대로 좀 내려왔고요. 네. 그다음에 PCE 물가지수 같은 것도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연준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했고 이후에는 둔화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우리들도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의지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라든지 산업 이런 어떤 미국의 경기적 측면에서 네. 아직 침체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둔화 페이지에 있다라는 거는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지금과 같은 가속도로 올리기에는 부담이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 GDP가 역성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일 미국 증시는 올랐잖아요. 그 원인은 이런 어떻게 보면 GDP의 역성장, 그러니까 기술적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오히려 연준 입장으로는 조금 더 금리를 올리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걸 이제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월 의장이 이러한 발언을 소화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의 속도 조절 필요성, 이 발언은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고요. 먼저 근원 CPI가 3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 내의 어떤 그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의 둔화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FOMC 성명서에서 지난 6월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7월 FOMC 문구에서 최근에 소비 생산 지표가 약화되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음으로써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걸 시장에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분기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더해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뭐 일반적으로 미국의 2분기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은 리세션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속보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세션이 거의 지금 확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파월 연준 의장,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침체는 아니고 둔하다. 네. 예,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이죠. 자,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또 생각과는 다르게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전환됐어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해서 예.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환율은 1,300원 구간을 내려왔죠. 1,290원대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두 강세 개. 전환 시그널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린 거랑 사실 결이 비슷한데, 네. 이제 CPI에 대한 둔화세.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속도 리밸런싱을 반영한 그런 환율 수준이라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108, 109포인트까지 갔었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 정도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유로화가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봤을 때 환율이 하방 압력을 좀 더 높게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 자체도 미국의 긴축 가속도가 좀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게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다시 한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따라서 코스피도 최근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환율은 이제 1290원대로 복귀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의 의문점은 그러면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상당히 많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대부분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저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는 사실 그동안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금리 역전이 25bp가 지금 차이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 금리가. 근데 이게 바로 자본 유출로 연결이 될 거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아니다라는 대답이었거든요. 첫 번째 이유로는 만약에 그럼 이 우리나라로부터 자본이 유출되면은 유출된 이 자금을 어디에 재투자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우선 우리나라의 자본을 빼면 그게 미국으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때 어느 정도의 투자 비율을 정해놓고 운용을 하십니다. 선진국 얼마,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들은 얼마, 채권 투자는 얼마, 이 비율을 나름 산정해 놓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머징 국가에서 빼서 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만큼의 어떤 금리 역전 차이냐라는 수준에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성장성이 뒤처지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를 각 국의 이제 대표적인 주가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 인덱스를 예를 들어 2015년을 100이라고 두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장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OK 입장에서도 이제 올해 내내 우리나라의 성장이 견고하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근거로 내세웠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성도 타국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25bp는 사실 리밸런싱을 단행하면서까지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우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지금과 같이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또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 3차례 정도 금리 역전이 발생했었는데 오히려 금리 역전된 그 3차례 모두 이제 우리나라 국채 원화의 채권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총 26차례 정도 미국의 정책금리와 타국의 정책금리가 역전이 발생했었는데 그중에 단 2차례만 외국인들이 자본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례는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요? 그 2차례는 그 국가들에 대한 펀더멘털이 사실 전망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장 갭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판단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성이 물론 지금 글로벌적으로 둔화 추세인데 그러면 어느 국가가 덜 둔화될 거냐에 대한 속도 차이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 둔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아직까지는 타국에 비해서 덜하다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유출이 달러 유출이 그 정도로 심하진 않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지 않겠냐라는 그 우려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예상을 하는 건데요. 금리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국가 쪽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 쪽으로 이동하는 게 글로벌 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왜 돈값을 더 쳐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국가로 이동하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는 과거 사례를 놓고 보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그런 어떤 단순한 금리의 차이보다도 각 국가의 펀더멘털이 더 중요했다. 라는 점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을 투자하는 그런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는 이머징에 주로 투자하는 자금이고, 그런 자금들이 뭐 어떤 특별한 돌발 상황이 있지 않는 한은 갑자기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을 확 빼가는 움직임은 나오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 3차례의 한미 정책 금리 역전 시기에 외국인의 순유입이 유지됐던 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점검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흑자를 충분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반도체적 어떤 섹터가 나쁘지 않았던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 랠리가 그때 당시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머징 국가들 간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성장성이 어디가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어떤 주식 주도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몇몇의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 전망과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반도체 지수가 그때 당시 괜찮게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점검해 봤을 때 한국 국가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도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어떤 평가가 이제 바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순유입이 오히려 들어오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상반기에 무역 적자가 심했거든요. 네네. 예, 뭐 반도체 수출 금액,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출 금액은 역대 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심하게 났어요.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앞으로 덜 빠진다고 봐야 될지. 근데 사실 또 상반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그것도 그러고 국내에서 한 15조 원 빠져나갔잖아요. 네네네. 예. 그것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나라가 그런 무역 적자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랑 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질문이 당연히 드실 수 있는데 과거 세 차례는 무역자가 좋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전 모든 글로벌 국가가 경기 어떤 둔화세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양적 완화를 하다가 대부분 다 정상화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는 25bp, 50bp 완만하게 올리고 있지만 여타 이머징 국가들은 정책금리를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무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역 적자가 난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아니고 무역 대상국의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물건을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좋지 않다는 건 우리나라 제품이 안 좋다기보다는 상대 국가의 성장성이 그 정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왜 안 좋지? 왜 적자로 가고 있지? 그 정답은 글로벌적으로 지금 긴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출 여력이 생각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코리아 말고 넌 코리아의 국가들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어떤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상대적 우위에 있고 이거의 결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점점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한미 정책 금리 역전이 좀 길어져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창용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듯 100bp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 범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 금리의 스프레드가 어디까지 벌어질 거냐라는 어떤 우려가 있을 텐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 미국은 긴축 속도에 대한 리밸런싱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정도에 돌아섰을 때는 더 이상 그 긴축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타이밍을 점차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내년 정도에 있는 타이밍을 볼 텐데요. 그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어떤 스프레드,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지기보다는 이제는 이 스프레드가 유지되거나 점차 축소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돌아온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화되기보다는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은 역전이 유출을 기조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의 성장성 차이로 인해서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래서 환율에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책 금리의 어떤 긴축 가속도의 조절이라든지 물가 수준에 대한 피크아웃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원유, 가스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매도 자금은 16조 1,768억 원으로 기록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조 6천여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7월 들어서는 코스닥은 계속 팔고 있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7월 한 달 동안 1조 원 넘게 순매수가 외국인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지분율은 굉장히 좀 낮은 상황, 30%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연구원님의 분석을 종합을 해본다면 현재 물가와 또 연준의 긴축 속도, 정점을 지났다.
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시장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도 역시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점을 지났다기보다는 네. 그동안 미국이 긴축 가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우려를 했잖아요. 예. 이러다가 경기 침체까지 오는 것 아니냐. 그거에 따른 어떤 외국인들의 이탈세는 좀 잠잠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체적인 외국인의 매도세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쟁 이슈라든지 다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완화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그래도 좀 완화된 건 아닌가요? 상대적으로는 완화됐는데, 네. 이건 제 참 개인적 말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다시 또 봉쇄하고. 근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봉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우선 시진핑 주석이 올해 10월에 이제 본인의 3연임을 위한 그 당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본인의 어떤 정책적 스탠스를 함부로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 이러한 결 내에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손을 좀 볼 수 있지만, 그 기조는 사실 그 전까지는 유지될 거다. 그러면 도시 봉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벤트가 순간순간 발생할 때마다 이머징 네.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는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연준의 긴축 가속도가 약화되었다라는 면에서는 그런 재료는 좀 소화가 되고 희석이 되면서 외인들의 순 매도가 약화될 수는 있지만, 이런 중국이라든지 다른 어떤 악재들은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도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안전자산을 더 선호할 만한 요인들은 남아있다는 판단을 해주셨네요. 전쟁과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7월에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2번 했고 전달에 이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빅스텝, 또 유럽에서도 빅스텝이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으로 나왔습니다. 50bp 유럽에서 금리를 인상한 건 22년인가 23년 만에 네, 맞습니다. 처음이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남아있는 FOMC에서 과연 또 연준이 어떻게 금리 인상을 실행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아닐 거라는 시각이 많이 있어요. 패드워치를 보시면 제가 지금 방송 전에 보고 들어왔는데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77%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75bp가 23%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9월에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연말에 2번 FOMC에서는 25bp씩 올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연준 의장은 일단 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남아있는 FOMC에서 금리 속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컨센서스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 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패드워치에서 75bp보다는 50bp 인상을 더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는 아무래도 9월 FOMC 가이던스를 파월 의장이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CPI라든지 PCE 같은 어떤 물가 지수를 좀 보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둔화적 측면이 여전히 지금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반영한 50bp 인상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패스에 대해서는 사실 함부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피크아웃이 기조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는 50bp에서 25bp로 계속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 있을까요? 내년엔 상황이 급변할 수 있죠. 우선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데이터와 현재 어떤 상황 판단만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고려를 타이밍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 뭐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뭐 3분기 정도에는 이제 오히려 국면을 완전히 바꿀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금리를 다시 올리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질문을 가끔 주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지금 물가가 피크아웃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거죠.
전쟁이 지속됐거나 아니면 뭐 원자재 측 공급 이슈가 더 악화됐거나 뭐 이러한 상황이 놓여지면서 물가가 더 이상 잡히지 않아서 옛날에 폴 볼커 시절 때처럼 이제 회귀를 해서 경기를 꺾어가면서까지도 우리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면 물론 긴축 가속도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우선 높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뭐 요번에 사우디를 이미 다녀왔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사실 나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는 점은 사우디와 미국의 어떻게 보면 관계가 그래도 회복이 되었다. 카슈크지 사건 이후로 네. 악화되었던 그러한 어떤 두 개의 관계가, 두 국가의 예. 관계가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10월에 바이든이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엄청 낮은 상황이에요. 거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물가를 얼른 잡는 것이 지금 국정 과제로서 남아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전까지 바이든이 꾸준히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 중국과의 관세 인하라든지 아니 수입 물가 이제 관세를 인하를 하면 아무래도 물가 수준이 좀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에게 꾸준히 증산을 요구하면서 원유 공급량을 좀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측과 이제 연계를 통해서 그들의 생산량을 좀 늘린다든지 지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내년을 갔을 때 100bp 갑자기 금리 인상을 다시 재차 올린다기보다는 전 인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내년 하반기쯤에는 예. 오히려 언제쯤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긴축 속도를 이제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물가가 좀 내려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인하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시장 내의 어떤 네. 고민이 내년 한 하반기 정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근원 CPI가 3개월 연속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 궤도를 계속 타게 된다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폭을 줄이고 결국에 내년에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일의 상황이 급변하게 됐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특히 자이언트 스텝 정도로 좀 강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국면이 왔을 때는 연준이 또 뭔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궤도라면은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또 1,300원 선 진입을 하고 있네요. 네.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4원 70전 상승하면서 1,300원 9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달러화는 좀 강세에서 주춤해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1250원 선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의견도 올라와 있는데 현재 달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상단과 하단에 놓여 있는 그 변수들을 좀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뭐 사실 상승 재료와 하방 재료는 예.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듯 상방 재료는 달러 강세겠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그럼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땐 물가 CPI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럼 달러를 일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스권으로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을 보시나요? 저는 하반기 전망에서 3분기 정도에는 지금 106, 뭐 이 라인에서 이제 네. 횡보를 하다가 이제 4분기에서 4분기 말로 갈수록 그간의 상승폭을 축소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으로 보신다는 거는 결국에 상단도 제한적이고 하단은 지지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하단이 둘 다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거라는 거죠. 예, 3분기 예. 정도에는. 왜냐하면 3분기 정도에는 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해석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과연 페이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 맞느냐, 그 다음에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 이런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장 내 판단이 확고히 되면 4분기엔 방향성을 잡을 건데 저는 그 방향성을 아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지금 지지하는 요소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결국에 달러화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중국 쪽의 이야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에요. 네. 예, 중국의 그 LPR 금리를 제가 또 방송 전에 보고 왔는데 화면으로 현재 금리 수준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와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우선 LPR을 1년물과 5년물을 중심으로 사실 많이 보시는데
LPR 1년물, 네. 2년물 같은 게 실질적으로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LPR 5년물 같은 거는 중국의 네. 이제 모기지 금리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PR을 중국은 지금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중국은 경기에 대한 성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중국과 미국의 상황은 지금 확실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적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수준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식은 뭐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돈이 쫙 갔다가 이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경기 부양이 예를 들어 잘 일어나고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어떤 중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ADR, 그러니까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성장성이 좋아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려면 위안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고 뭐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거면 원화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환차익에 대한 어떤 고려는 그 다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금리의 차이가 벌어진다 이꼴 그러면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저는 그 공식은 사실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보일 거냐? 네. 그럼 제로 코로나의 여파는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냐?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PBOC,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지금 대출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라 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구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을 꾸준히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영향력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 발생을 할 거냐를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그래서 중국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고려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2분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1분기 말에 1210원대였는데, 이달 들어서, 그러니까 이달은 3분기이긴 하지만 1320원 선 진입 시도가 있었고, 6월까지만 놓고 봐도 1분기 말 대비해서 100원 가까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외환 거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볼까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컸던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외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뭐 여행을 위해서 또는 뭐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베팅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분들 입장에서는 롱플레이를 진행할 거고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숏플레이를 진행할 건데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면 원래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데일리 환율 그 레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일매일 보고서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상하단을 한 7원에서 8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 정도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원에서 10원 정도는 열어놔야 레인지 상하단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에 비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럼 이 커진 변동폭 내에서 현물환에 대한 어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지에 대한 투자도 있겠지만 해지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 대한 어떤 거래액보다 현물 거래액이 더 커졌다는 이유는 실제 베팅 포지션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상황이고 그 베팅 포지션이 늘어난 이유는 롱플레이나 숏플레이 같은 현물환에 대한 어떤 거래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의 차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진행됐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는 이제 반기 말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기 말에는 흔히 내고 물량과 결제 수요가 좀 몰려 있는 그런 네.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업체라든지 수입 업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제를 해야 되는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대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물환을 통해서 하지 않잖아요. 현물을 주고 받아야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환 거래가 그런 면에 있어서도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출업체들의 그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수혜를 많이 받겠네요. 아, 그렇죠. 1,300원 이상 구간에서는 달러로 네. 벌어서 원화로 네. 바꾸는 작업을 2분기에 했다는 뜻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창용 한은총재 얘기 아까 잠깐 해주셨지만 이창용 한은총재도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뭐 연말까지 금리 예측은 2.75에서 3%가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7월 금통위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100bp까지도 큰 영향은 없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 잡아야 되고요. 또 가계부채 문제도 있어서 과연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장고 끝에 뭔가 결론이 또 나오겠죠. 8월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어떻게 선택할까요? 우선 상대적으로 이창용 총재님께서는 뭐 이번 파월 의장과 다르게 좀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주셨어요. 예. 50bp 인상했지만 이거는 네네.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25bp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계신다라고 뭐 직접적으로 25bp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완화적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25bp 인상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중립금리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레인지, 그러니까 중립금리 수준에서 지금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레인지 하단 정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립금리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화적 여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중립금리를 넘어간 수준에서는 긴축 국면이라고 저희가 부르지만 중립금리보다 하단에 있으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정상화다라고 부르는 게 맞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님 그리고 BOK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레인지 하단에 지금 중립금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더 지속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속도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3분기 말에서 4분기 그 물가 정점을 지금 보고 계셨잖아요. BOK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50bp보다는 줄어든 25bp 정도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경기 여건을 좀 점검하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7월 금통위에서 연말에 3% 수준 정도까지 금리를 예상했고요. 그럼 이 선이면은 또 발언이 나오겠지만 중립금리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3% 수준이면 그렇죠. 네. 그 정도 수준을 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이제 8월 금통위에서는 그 비슷한 발언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물론 그 전 금통위에 비해서는 이창용 총재님께서 말씀을 그 전보다는 많이는 해주시진 않았지만 직설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시는 이제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봤을 때 가이던스를 그때도 좀 더 명확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그 전 금통위에서도 대외적 여건에 대한 불안정성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전쟁 이슈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상황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다행히도 대외적 여건이 2분기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5bp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4분기에 달러 약세 전망해 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은 4분기에 밴드 하단 어느 정도 선까지 저는 설정하셨어요? 지금 제시하는 거는 1260원에서 70원을 하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연준에서 이번 7월 FOMC에서 가이던스를 안 내놓긴 했지만 그래도 그간은 가이던스를 내놨었거든요. 첫 금리 인상 25bp 그대로 진짜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100bp는 아니라고 또 블랙아웃 기간 전에 연준 매파위원들이 발언을 했었는데 그대로 7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연준은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할 거고요. 일단 시장에서도 연준에서도 물가와 금리 인상의 어떤 정점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과 금리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1원 선까지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